안녕하세요. 솔쿠키입니다. 오늘은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세요. 두 번째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장 자기 자신과의 관계. 엠페스가 더 건강하게 사는 법입니다. 자신이 육감을 지닌 존재임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세상은 확장될 수 있다. 눈을 뜨면 모든 게 더 밝고 강렬하게 느껴진다. 자신의 본질을 오래도록 억누르며 살고 당신을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특성을 오래도록 억제하며 살았다면 눈을 떴을 때 느끼는 감정, 통찰이 더없이 강렬하게 다가올 것이다. 스스로를 열어 모든 것을 한층 깊게 느낄 때 당신이 지각하는 많은 것들이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엄청난 기쁨도 줄 수 있으며 그 기쁨 속에는 자유가 들어있다. 나아가 스스로가 육감을 지닌 존재임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삶에서 동시성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들 말한다. 또 인도를 더 잘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스스로를 보잘것없고 부적절하다고 느끼며 엠페스적 본성을 어떻게든 숨겨야 하는 약점으로 보던 데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성을 완전히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신만의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재능으로 보게 된다. 엠페스적 본성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당신의 삶은 더 깊은 의미를 띠게 된다. 삶의 목적의식이 느껴진다.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신비의 세계에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때문에 굉장한 기쁨이 느껴진다. 눈을 뜨는 것은 정말이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이런 고양된 자각을 다룰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임사체험에 이어 코스타리카 샤먼과의 경험도 있었지만 내게는 활용할 만한 도구들이 없었다. 안내서도 없었고 따를 지침도 없었다. 그래도 나는 내 민감성을 다시 묻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애초에 나를 암이라는 역경에 빠뜨린 게 바로 그것. 나 자신의 일부분을 부정한 것이었으니 말이다. 나는 그 일이 당신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나만의 핵심 도구들을 소개할 생각이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당신은 자신의 민감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기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힘을 찾아낼 것이다. 외부 세계는 시끄럽고 요구하는 것도 많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키우는 첫 단계는 감각의 과부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안내 시스템을 교란하는 것들을 식별하고 처리할 줄 알아야 한다. 그중 하나가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외부 세계의 소리를 줄여주는 것이다. 이 과정은 최소 하루 동안 전자기기를 모두 꺼놓는 것으로 간단히 시작할 수 있다. 매주 한 번, 24시간을 꽉 채워서 말이다. 그렇다. 이 말은 곧 긴급 전화를 제외하고는 TV와 휴대전화, 그리고 컴퓨터까지도 한 주에 하루 동안은 꺼두라는 뜻이다.
이것을 한 주에 하루에서 이틀로 서서히 늘려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마치 단식할 때처럼 그동안 끊임없이 섭취해오던 온갖 소음과 정보로부터 당신의 내부 시스템을 해독하는 것이다. 한 주에 하루나 이틀 온전히 코드를 뽑아두는 게 여의치 않다면 창의성을 발휘해보자. 매일 저녁 3시간 동안 코드 뽑아두기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할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본인에게 효과가 있고 편안한 방식으로 한다. 소셜미디어는 언제나 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형태의 매체보다 더 문제가 많다. 우리는 전자통신 기기들을 통해 말 그대로 연중무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라인에 접속되어 있다. 문자가 도착하면 즉각 답을 해야 할 것 같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된다.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에 너무 중독된 나머지 운전하면서도 문자를 보내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행동까지 불사한다. 우리는 하루 온종일 소량씩 규칙적으로 주입되는 소셜미디어의 메시지들을 내면화하며 진짜 위기라기보다는 조회수를 올리려고 두려움을 자극하는 과장된 정보까지 늘 과도하게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TV에 끊임없이 뜨는 뉴스 속보를 싫어한다. 이런 뉴스에서는 종종 지진이나 교내 총격 사건, 전쟁 등 사람의 목숨과 관련 있는 중요한 사건들에 들을 법한 시간과 집중도를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트윗에 할애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당함과 불균형함이 감각의 과부하를 더한다. 의약품 광고도 마찬가지다. 약의 부작용이 그 약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증상보다 더 심할 때도 있다. 그런 광고들은 그 자체가 유해하고 건강과 안녕이라는 그들의 의도에도 모순된다. 조 디스펜자 박사가 당신이 플라시보다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생각은 특히 그것이 반복적으로 주입되면 실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만일 외부의 영향을 매우 잘 받는 사람이 병과 관련한 메시지에 끊임없이 노출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몸에서 이미 한참 진행된 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비극적인 사건과 죽음을 전하는 뉴스들에 매일같이 노출된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극도의 불안을 표출하기 쉽다. 그리고 당신이 외부의 영향에 매우 취약한 엠피스라면 이는 헤아릴 수 없이 증폭된다. 우리는 또한 인터넷 악플러들이 내뱉는 독설과 쓰레기들, 익명성에 기댄 악의적인 댓글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내면화한다. 그러나 우리 엠패스들은 이에 10만은 엠패스로서의 본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그런 악플러들을 상대하기 위해 그들처럼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감각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을 회피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른바 미디어 다이어트를 해서 침묵이 들어설 여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우리 내면의 안내자와 늘 연결되고 그리하여 인류에게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신의 재능을 되살려내는 과정의 다음 단계는 내면의 안내자. 내 표현으로는
내면의 신비가와 연결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접속하는 간단한 연습을 열심히 하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감각의 과부하에 걸려있던 마음과 정신에 곧 여유 공간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에어컨에서 나오는 소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에어컨을 끄면 그제야 갑자기 침묵이 들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것이며 삶에서 더 많은 동시성들을 알아차릴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올 수 있다. 혹은 오랫동안 곱씹고 있던 질문에 난데없이 누군가가 답을 줄 수도 있다. 아니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의 가사가 힌트가 되어 당신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얻는 경우도 있다. 당신은 또 더 많은 인도를 받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며 통찰력도 더 커질 것이다. 대하기 힘들던 직장 동료나 가족을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갑자기 명료해질 수도 있다. 당신이 예술가라면 음악, 미술, 글쓰기 등 어떤 분야가 되었든 창조적 영감이 흘러넘쳐서 예술 활동의 통로가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일은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에너지장을 남들의 에너지로 채우지 않고 거기에 내면의 안내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할 때 가능해진다. 이처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도로 명료한 상태를 우리는 언제나 누릴 수 있다. 엠피스들은 날카로운 영적, 직관적 재능을 지니고 이 세상에 오는 경우가 많다. 주디스 올로프 박사는 나는 초민감자입니다에서 실제로 엠피스들은 매우 민감한 사람들인 SHP와는 달리 동양 치유 전통에서 샥티 혹은 프라나라고 하는 미묘한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고 썼다. 어떤 이들은 심오한 직관적 경험을 하며 심지어 동물과 자연, 내면의 안내자와 소통할 수도 있다고 한다. 나도 내 내면의 안내자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내가 만나는 엠페스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안내자는 내면의 신비가 신, 자, 더 높은 자아 등 본인에게 가장 와닿는 용어로 지칭하면 된다. 나는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다. 10대 시절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말하는 게 들리곤 했는데 그 목소리는 내가 따돌림을 당할 때처럼 아주 힘든 시기에 나를 이끌어 주었다. 그 목소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너보다 약해. 너에겐 우리가 있어. 넌 안전해. 이와 같은 말을 들려주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늘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가끔은 바깥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 내는 목소리들과는 정반대되는 것 같아서 그런 목소리가 두렵기까지 했다. 나는 오랫동안 그 목소리와 연결을 끊고 지냈다. 엠페스는 감정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타인의 고통을 자기 것인 양 에너지적으로 내면화하는데 그로 인해 내면의 신비가와 더욱 멀어질 뿐 아니라 나아가 기운이 소진되거나 병에 걸리기도 한다. 내 경우 그것은 말 그대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내면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그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었다면 내 삶은 아주 다르게 펼쳐졌을 것이다. 내면의 신비가는 당신을 영에 또 당신 영혼의 목적에 연결시켜 줌으로써 당신이 외부 세계에서 오는 폭풍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내적 안내 시스템이다. 그것은 당신이 신념이나 믿음, 종교나 도그마를 초월해 우주와 정렬되도록 해주며 그러기에 설령 그것이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바와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 목소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억누르고 내면의 신비가와의 연결을 잃어버리며 우리의 힘을 남에게 줘버리는 주된 이유가 세 가지 있다. 먼저 비난을 극도로 싫어하고 그 다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며 마지막으로 영적 교사로서 모든 건 당신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영혼의 진화를 위한 지침서의 저자인 매트 칸의 말처럼 엠페스들이 자신이 남들과 비슷할 때 남들이 자신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런 문제를 겪어왔다고 나에게 토로한다. 어렸을 때 나는 늘 내면의 신비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고 심지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감지했던 것 같다. 우리 가족은 그런 것들이 전부 내 상상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그래도 내가 다르다는 점만은 부정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전화가 울리면 누군가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전화 건 사람의 이름이 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오곤 했다. 그건 늘 맞았고 나는 애써 짐작해서 알아맞힌 게 아니었다. 그냥 알았다. 요새처럼 휴대전화나 번호 저장 기능 같은 게 없던 시절이었다. 가끔은 내가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데 오빠가 라디오를 켜면 바로 그 순간에 그 노래가 나오고 있기도 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일본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고 계셨는데 내가 오빠에게 아빠가 빨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다. 깜짝 선물을 갖고 오고 계시거든. 내 건 강아지 인형, 오빠 건 장난감 프로젝터를 사셨어. 일본 거 말이야. 라고 말을 했다. 내가 이걸 미리 알 길이 없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출장에서 사온 선물은 정확히 그거였다. 나는 모두가 이렇게 늘 내면의 목소리로 안내를 받고 있는 줄 알았다. 그리고 사실 나는 우리 모두가 실제로 이렇게 영과 연결된 채로 태어난다고 믿는다. 아이들이 보이는 풍부한 상상력, 상상 속 친구를 갖고 있는 것, 타인의 느낌과 감정에 민감한 것 등이 그 증거이다. 아이들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이들은 또 아주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아이들은 이런 알매 감각을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무시당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린다. 그리고는 세상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이런 민감성을 억누르고 만다. 고대로부터 철학자와 신비가들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온 저쪽 세상을 아는 상태로 이 세상에 오지만 곧 잊어버린다고 한다. 엠페스들은 이 천상의 영역에 자주 연결되며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어딘가 다른 곳을 막연하게 갈망하며 산다. 내 경험으로 볼 때 가슴 속에서 이런 깊은 열망을 느끼는 사람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결국 이 물리적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은 어딘가를 찾아다니며 평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이라면 창밖 하늘을 멍하니 내다보며 어딘가 다른 곳을 갈망하기도 하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책상 위에 펼쳐놓은 교과서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디 멀고 먼 나라를 돌아다니는 상상을 하며 마음속으로 방황한다. 어쩌면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에 대한 이런 갈망 때문에 시인 윌리엄 버틀러 H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시에서 나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 얼굴을 찾고 있네라고 표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우리가 내면의 신비가에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자기 내면의 안내자에 연결되어 있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들은 자기 삶에 아주 깊이 현존해 있다. 직업이 벽돌공이든 우체부든 예술가든 치유자든 그들은 모두 그들 삶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이 하기로 예정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자기 영혼의 소명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당신 내면의 세계가 진짜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것은 진짜이며 당신은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내면 세계로부터 이런 안내를 받는 것은 선택된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어떤 우주적 안내 변호인단이 저 위에 앉아서 저 사람을 골라볼까? 저 사람을 선택해야겠어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제외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가능하다. 하지만 그 안내에 주파수를 맞추고 조율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의 안내자들은 이러한 신호를 우리에게 항상 보내고 있지만 거기에 얼마나 주파수를 잘 맞추고 싶은지 혹은 덜 맞추고 싶은지 아니면 아예 귀를 닫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제 우리 엠패스들이 어떻게 하면 내면의 신비가와 늘 연결되고 그 연결을 받아들이며 또 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정으로 우리만의 독특한 힘이 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자. 엠패스인 우리는 갈등 회피형이 되지 않으려면 상대와 충돌하지 않고도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의 어머니는 엠패스인 나의 본성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해결법을 가르쳐 주셨다. 도덕경에는 무의의 개념이 나오는데 무의란 거칠게나마 번역하자면 행하지 않음을 통한 행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행하지 않음이 때론 가장 좋은 행함이라는 역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한 강함을 이기는 부드러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어머니가 내게 이런 무의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어렸을 때였다.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쉬는 시간이면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 무리가 학교 운동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나타나면 나를 애워싸고는 했다. 그 아이들은 내가 늘 밝은 빛깔의 광대 모양 설탕 쿠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뺏으려 들었다. 남자애들 셋이었는데 다 나보다 키가 컸다. 그들 앞에는 두껍고 새까만 곱슬머리에 늘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회색 튜닉 차림을 하고
두꺼운 회색 모직 양말을 무릎 바로 밑까지 올려 신은 약간 통통한 내가 간식 가방을 꽉 움켜쥔 채 겁먹은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걸어다니는 타깃이었다. 남자의 하나가 내 어깨를 툭 쳐서 내가 뒤를 돌아보면 다른 애가 옆으로 와 내가 방심한 틈을 타 내 손에서 간식 가방을 채갔다. 어머니는 식료품점에서 커다란 봉지째 구입한 이 쿠키를 날마다 3개씩 싸주셨다. 그 색색의 쿠키들을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날마다 남자애들은 내 쿠키를 가져갔다. 어느 날 나는 엄마에게 나를 괴롭히는 애들이 내게 하는 짓을 털어놓았다. 나는 어머니가 그 다음날 선생님에게 가서 그 아이들이 하는 짓을 이르라고 하실 줄 알았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말이다. 괴롭히는 애들한테 당당하게 맞서야지. 그러나 어머니 말씀은 달랐다. 내일은 쿠키 한 봉지 더 싸줄게. 학교에 가거든. 그 애들에게 가서 쿠키를 건네주고 말하렴. 너희들 이 쿠키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 자, 너네랑 나눠 먹고 싶어. 나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음날 쿠키를 한 봉지 더 가지고 학교에 갔다. 나를 괴롭히는 애들 무리를 운동장에서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손에 쿠키 봉지를 든 채 땅만 보면서 이미 무너지기 직전인 내 자존감이 다시 한번 짓밟히는 게 아닐지 반신반의하면서 남자애들 셋은 운동장 맨 끝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나는 그 애들에게 천천히 다가가 쿠키 봉지를 내밀었다. 처음에 나를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던 아이들이 곧 내 손에 들린 쿠키 봉지로 눈길을 돌렸다. 나는 그들 앞에 멈춰섰다. 너희 이거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은 너희 먹을 걸 따로 가져왔어. 어머니는 그 봉지에 쿠키를 6개나 싸주셔서 아이들은 쿠키를 한 사람당 2개씩 먹을 수 있었다. 아이들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대장쯤 되는 아이가 말없이 웃고는 쿠키를 하나 집고 내 손에 하이파이브를 했다. 다른 애들도 씩 웃더니 자기 쿠키를 집고는 나에게 하이파이브를 했다. 나는 키가 3m는 더 커진 듯 승리감을 느끼며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괴롭히는 애들을 내가 이긴 것이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나를 더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나와 마주할 때마다 진심으로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가 맞았다. 이것이 바로 무의의 행함, 강함을 이기는 약함이다. 우리 NPS들은 맞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무의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민감한 본성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우리 내면의 힘과 안내 시스템에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